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경제학계가 팽팽하게 맞서며 격론을 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 살펴보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후반이었죠. 올해 경제학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한국경제학회에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경제학계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보던 지금까지 평가는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또는 대기업 중심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예. 이렇게 경제학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용했던 이유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거의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정책이 시작이 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 1, 2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시작했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 효과를 판단할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네, 학계에서도 처음 들어보는 경제 이론이었고 이 정책을 일단 판단하기까지는 정책 시차를 좀 감안해서 1, 2년을 판단할 수 있던 기한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점수를 좀 주신다면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정부의 그 정책 평가는 좀 더 기다려서 2019년 말에 올해 말에 가서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정책 효과의 유의미성을 보는 데는 통계적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예. 이 통계적인 검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쌓여서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올해 말에 가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판단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목표로 하였던 경제 성장이나 부의 분배 개선은 거의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토막만 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학회에서 실증 평가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GDP, 투자, 고용 등 모두 마이너스라고 평가를 했던데 임금 상승에 따른 이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최윤, 이윤수 교수님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이분들이 하신 분석이 언론에서나 국책연구소에서 한 분석과 달리 어떤 소득 증가나 소비 증가, 투자 증가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구했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구한 다음에 거기서 지금 현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통계적 검증을 하셨는데 그 결과 소비를 제외한 소득, 투자, 고용 모두가 음의 성장률을 보였고 최근 소비가 약간 증가율이 증가한 거는 아마도 수입차 증가가 작년에 20% 정도 늘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현재 실제 그 성과로 반영되기까지 시차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론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냐. 이런 언급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유의미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서 통계적 검증과 이론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축적된 데이터와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정책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는 정부는 부정하지만 우리 경기가 하향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노령화로 급격히 가는 그런 요인들이 좀 더 고려가 돼서 정확한 분석을 사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하면서 말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제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효과가 과연 없는 건지 악영향만 있었나요? 이 최저임금을 올릴 때
고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어느 정부나 다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지만 그게 대해서 실증 연구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부시 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최저임금을 굉장히 빨리 올렸지만 예. 미국의 고용은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괴리돼 있어서 우리가 실증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예. 김대일 이정민 교수님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는 바람에 노동 시간이 줄어버렸습니다. 예. 노동 시간이 일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 효과가 거의 없었고 예. 음의 효과를 주었다라는 상당히 이론과 다른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이 됐지만 고용 감소를 유발했다. 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만큼은 좀 동결해달라. 내년분을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기존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청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한 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약 2,700만 정도 됩니다. 네. 2,700만에서 거의 25% 4분의 1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예. 이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경제의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이 비율이 OECD 35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바로 영업이 가장 어려운 한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익을 충분히 못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빠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고 따라서 올해나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급격한 인상에는 좀 속도를 늦추는 요구가 좀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동반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들도 상충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번에 학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올해 정부는 계속해서 연초부터 혁신 성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효과를 내려면 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예. 그 정부가 각종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혁신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각 산업을 보면은 예.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3D 프린터나 사물 인터넷을 보면 정부가 끼어들 그 공간이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서 그게 기업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산업화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각종 법이나 제도적인 면을 보완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최근 독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독일에서 가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구글이 전기 무인 자동차를 무료로 앞으로 공급을 하면 누가 독일의 명품 자동차를 사겠냐는 질문이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이제 독일 자동차 명품 자동차 회사들은 살 길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독일 같이 경제 강국에서 구글 같은 혁신 기업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이유는 독일의 복잡한 제도와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를 반영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 주도 성장에 동반되는 각종 복잡한 제도는 단순화되고 경감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 학술대에서 이런 국내 경제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벌이는 건 다소 좀 이례적이라 이런 판단도 맞습니다. 드는데 그만큼 정책이 바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수를 업으로 살고 있는 그 경제학자들을 보면은 예. 그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그 거의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90% 이상의 시간을 해외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항상 그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사실은 국내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2년간 이렇게 지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을 보고 많은 젊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반어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경제학계의 평가는 보시다시피 싸늘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패로 판정받은 이 정책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지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지금 와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평가해 보면 두 가지가 크게 간과된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 우리 경제는 상당히 큰 경제고 GDP 규모로 볼 때 세계에서 12번째 정도 하는 아주 거대 경제입니다. 이렇게 거대 경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서 갑자기 무엇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동차로 우회전을 할 때는 우회전이 쉽게 되지만 커다란 트럭을 우회전하면은 빠르게 하면은 그 트럭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경제는 거대한 트럭과 같기 때문에 정부가 갑자기 정책 방향의 변화를 시도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 주체가 꼭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대외 의존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든지 이런 시장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